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하는 글이나 소개하는 제 과제물이나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자꾸 이제 1학년 때 들었던 학생들도 복학도 하고요. 그리고 제 과목을 2번, 3번째 듣는 학생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교육학과 전공을 듣는 학생들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3번 이상도 듣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글쓰기에 대한 지도나 피드백이 과거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이제 과목도 들어서고 뭔가 기초교양교육원 이제 이런 제도 내지는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글쓰기를 더 강조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금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에서 치는 교육학 논술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했을 때 이제 대학원에 지나가는 학생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시험이나 사회에 나가는 학생들의 경우 뭔가 형식과 도식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이번 학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제가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글쓰기 특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지침 정도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학년 때 제가 수업했었던 경우 1학년 학생들은 부담 없이 그냥 글쓰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원칙보다는 그저 이제 쓰는 데 의의를 두고 많이 기회를 줬는데, 이제 학년도 올라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갖춰야 될 시기도 되었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뭐라고 할까요? 기존에 논의했던 걸 집대성해서 압축적으로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다시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정된 어떤 수업 시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보고 글쓰기에 참고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글쓰기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걸 따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저도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은 이제 글을 써야 되고,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형식을 잘 갖춰서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공통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로 하고, 제가 이제 글 쓰면 가능하면 이제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원칙 내지는 이제 지켜야 될 형식 이야기하면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확인도 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주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설명은 이제 교육학 논술의 특징과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학술적 글쓰기의 전통에 기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학술적 글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이럴 때 이제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동일한 맥락인데
이제 임용고시의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더 특정한 형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참고로 해서 설명을 부과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은 논술인데 사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제 논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육학 주관식 시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이제 서술형 평가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문제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논술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치는 시험하고 원래 의미를 따질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논술은 글의 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주제를 어떤 논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구성해서 객관적인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냐 이런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은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는 논술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더 낮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등 교육학 논술이 작성하기가 더 쉬운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용을 구상해서 쓰는 내용 그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정답의 형식과 내용을 잘 맞춰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침대로만 하면 만점인데 여러분들이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제하고 답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답을 적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달리 이야기하면 문제 자체에 대한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교육학적으로 따질 때 본질주의자 쪽에 서는 교육 철학 사조를 이렇게 숭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교양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 읽기, 글쓰기 이거는 교사라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시드머니 같은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학습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철학을 배웠다라고 하면 형식 도야설 이제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그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책 읽고 글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 여러분들이 교직에 나가서 누굴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일을 하거나 아니면 꼭 교육 관련 일이 아니라도 성인으로서 이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해력과 감성 능력을 갖춘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 그건 책 읽기하고 글쓰기가 해당될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시험으로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단어 중심의 문어차 표현을 써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어휘력과 관련되는 이야기고 어휘력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라는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요즘 우리 이야기할 때 이제 구어체, 문어체 구분할 때 구어체와 문어체가 통일하면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평소에 사용하는 구어체도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구어체를 쓴다. 이제 그럴 때 구어체와 문어체가 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인 글을 쓴다라고 할 때는 문어체 표현을 써야 되고 구어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좌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책 읽기, 글쓰기, 그 다음에 어쨌든 좀 교육학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교육학 공부를 시험때가 닥쳐서 하면 이제 인강을 듣거나 뭐 이제 노량진 쪽에 특강을 듣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맥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교육학 시험에 나오는 교육학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내용이 늘어나죠. 그건 누가 늘려요? 예, 노량진에서 늘려요. 여러분들이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인강을 듣거나 노량진 특강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출제하는 걸 내가 예측해서 예상 문제로 찝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는 다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핵심 개념을 잡게 될 거고 그 개념이 무언가 맥락성을 띠고서 의미 있는 구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할 게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교육학 지식에 대한 구조나 맥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복불복이에요. 반드시 시적절하고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작년 이제 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한테 작년에 시험 이렇게 쳤는데 반응이 어땠다 저땠다 하는 이런 평가를 들어요. 그걸 가지고 출제위원장이나 거기 모여있는 출제위원들이 합의를 봐요.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내자 이러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원칙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몇 년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논술을 보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오나 싶은 게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인강에서 언급한 거는 내지 않겠다. 노량진에서 중요하다라고 한 거는 시험 문제로 출제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원칙이 있으면 정말 숨어있는 별 이상한 문제가 다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이론이 다 외워서 쓸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럴수록 매핑이 중요하고 그 교육학 지식이 등장한 맥락이나 그 개념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안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이제 읽고 쓰는 능력이 교육학에 관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결합이 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처음 출발할 때는 교육학 서술평가에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직 교육학에 관한 논술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교직 이수와 관련된 법령에 근거해서 큰 틀거리가 나뉘어져 있어요. 교육 철학 미사, 교육 과정 및 방법, 교육 상담 및 심리, 교육 사회 및 행정 뭐 이제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거기서 한 문제씩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철학 쪽 문제 내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교육 과정, 방법, 평가 이런 쪽에서 많이 냅니다. 특히 여러분들 학교 현장과의 관련성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이제 서술하겠다가 2016년도부터는 주제를 딱 명시합니다. 주제를 주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해서 적어라 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계와 개연성을 강조하는데 써야 되는 내용을 보면 교육학 단답형도 있어요. 제시문에서 나오는 걸 교육학 이론으로 뭐라고 하냐? 단답형으로 적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주로 교육행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걸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이론에 근거해서 적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누구한테 논리적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쓰기를 할 때 이러한 어떤 체계, 그리고 전체적 맥락, 구성하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글쓰기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교육에 관련된 주제에 관한 책이라든지 아티클이나 칼럼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형식에 관한 건데,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는데, 우리 학술적 글쓰기의 원칙입니다. 서론이 전체 글의 15에서 20, 결론이 전체 글의 15에서 20%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본론이 전체 글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요. 자, 여러분들 글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암묵적으로 기준되는 글자, 만약 이거는 이제 논술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써봐라고 할 때는 옵션이 다를 거예요. 400자로 써봐라 이런 것도 있고요. 1500자도 있고 1200자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교육학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이 원고지, 띄워쓰기 포함해서 글자 수 1500자.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이제 중등 교육학은 레터지라서 줄글에다가 써요. 줄글에다가 쓰는데, 그럼 내용을 좀 많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한 시간이에요. 이 제약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없어요.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논리적인 글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정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건 논문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논리적 글을 적다 1500자 이상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1500자 기준하면 서론이 225자에서 300자, 네. 본론이 900에서 1050자인데, 처음에는 이제 본론이 1000자 정도, 250자 정도, 이걸 이제 표준으로 잡았다가, 본론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요. 본론에 써야 될 분량이. 그거는 시험에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본론에 답 쓰는 가지수를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론을 150자에서 200자 정도, 본론을 1100자에서 1200자, 결론을 150자에서 200자. 150자 이하로는 안 돼요. 150자 이하로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이제 첫 기본이 되는 영상 만들고 난 뒤에 추가로 서론 쓰기, 결론 쓰기 이제 파일을 또 추가할 건데, 지금 기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서론이 반드시 150자 이상으로 써되 문장을 3개 이상, 3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문장이 너무 많아져도 안 돼요. 그럼 또 횡설수설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50자짜리 3개 문장이라든지 한 문장이 50자 내지는 한 문장이 60자 내지는 70자 수준 정도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서론에서 반드시 3개는 만든다라는 원칙, 그리고 글자 수를 150자 이상 쓴다. 자,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도 150자 이상 쓴다. 그런데 결론도 3개의 문장으로 적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글쓰기 할 때 제가 본론만 적어봐라 내지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본론 아니면 기출문제 1, 2, 3, 4 중에 4번만 적어봐라 이제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 결론을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서론만 적어라, 결론만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자 수를 반영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서론 결론 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이 서론, 본론, 결론의 각각의 분량, 그리고 반드시 서론, 결론은 각각 3개의 문장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